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 씨 불륜설 관련해 저희 법률방송이 주진우 기자의 사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된 김부선 씨의 목소리를 단독 입수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들의 진실 공방은 어디까지일까요? 관련 소식 저희 단독 보도부터 현장 기획 앵커 브리핑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 씨 불륜설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어제와 그제 연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법률방송이 주진우 기자의 사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된 김부선 씨의 육성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김부선 씨 육성은 지난 2016년 12월 김부선 씨가 주진우 기자가 소속된 시사인 고재규 편집국장에 이른바 사과문 대필 논란과 관련한 전화 통화 녹음입니다. 네네네. 저기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이재명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주 기자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주 기자가 계속 제 전화를 피해서 별 수 없이 김부선 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사과문 게시를 주진우 기자가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주 기자가 누나 이렇게 하자. 누나가 이 사람을 눈 감아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사과를 누나가 간단하게 쓰면 이재명이가 더 길게 바로 더 많이 사과하기로 했. 김부선 씨는 사과문 문장도 주진우 기자가 직접 써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기자가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예 사과를 하라 이렇게 써라. 그래서 보내왔고 제가 맨 밑에 값만 수정을 하고 기사를 그걸 올렸어요. 김부선 씨는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가 제안하고 써준 대로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후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된 걸로 알고 누나 좀 억울해도 누나가 그냥 민주 진영을 위해서 한번 눈 감아줘. 오케이 했는데 김부선은 연예인 간신병 환자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전 국민적으로 사기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정신병자 만든 거죠. 허언증이죠. 허언을 했다고. 결과적으로 자신은 속았다는 게 김부선 씨의 주장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모사를 꾸민 거예요. 누나가 사과를 아니라고 이번에 해주면 다 넘어가겠다 해놓고 주진우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지금 삼성 양아치들 재벌들 하는 양아치들 박근혜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스트라는 놈이. 이에 고재규 시사인 편집국장은 관련 내용을 잘 알아보겠다고 응답합니다. 정말 편집장님 죄송한데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알아보시고요. 정말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부선 씨의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 고재규 시사인 편집국장은 일단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일단은 그게 2016년 12월인가요? 일 씨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통화한 건 기억나는데, 제가 무슨 답변을 하고 하는 건지 솔직히 잘 지금. 고재규 편집국장은 그러면서 당시 이른바 사과문 대필 논란 등에 대해선 따로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기자하고요? 아마 그때 주진우 기자도 아마 그때 독일도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제가 뭘 확인하고 하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어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며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SNS 사과문에 대신 써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코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대신 써주거나 코치했다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진우 기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주 기자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더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 측은 이재명 시장과의 불륜설, 주진우 기자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 최근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최소 2년 전부터 주장해온 사안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육성 파일을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불륜설 관련 김부선 씨 페이스북 사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불륜 논란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나도 모른다, 나도 제3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김부선 씨의 사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단 김부선 씨가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부선 씨가 저한테 다급하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는 잘 끝난 얘긴데 새삼 문제가 돼서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잘 끝난 얘기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앞서 공지영 작가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기자가 정색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부선 씨에 대한 회유나 협박 의혹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뭘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뭘 위협했다, 협박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김부선 씨를 제가 어떻게 협박해요?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불륜설에 대해선 나는 모른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모르죠. 남녀의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3자고 여러분도 3자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얘기할. 그러면 공지영 작가의 김부선을 겨우 다 막았다라는 글은 뭐를 막은 거냐는 질문엔 해당 글을 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아니, 안 봤어요. 저 한 글자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저는 이재명, 김부선, 공지영 이름이 나오는 걸 한 글자도 못 읽었어요. 주진우 기자는 그러면서 관련 의혹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데 대해 특정 언론을 거명하며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조선일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조선일보가 언제 진실을 따졌어요? 언제 정의를 따졌어요? 중앙일보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홍석현 회장 비자금 계좌,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계좌 깠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주진우 기자는 남녀 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그 남녀 문제에 대해 사과문을 대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 불륜설 관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내일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입장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1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가 성남 사는 남자와 사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성남 사는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배우 불륜설로 내내 논란과 이슈가 됐던 이재명 경기지사 아니냐는 것이 세간의 의혹입니다. 경찰에 나온 김어준 씨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에서 밝히겠다,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특위는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김어준 씨 참고인 소환은 이 고발에 따른 조사로 경찰은 김어준 씨를 상대로 해당 발언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엔 같은 내용으로 주진우 기자의 경찰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과 관련한 조사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지만 이재명 시장을 좋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 기자가 정색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공지영 작가의 주장입니다. 2016년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불륜설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른바 사과문 대필 의혹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공지영 작가는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지영 작가 말이 사실이라면 주진우 기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일종의 걸림돌을 제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진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주진우 기자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법률방송 뉴스의 정순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무슨 일 때문인데요? 네, 바른미래당 이재명 고발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예, 네. 전화 끊을게요.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다른 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됐어요. 제가 이 건에 관련해서만 취재 대상이 꼭 취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아무리 기자라 해도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신 취재를 업으로 삼는 기자로서 꼭 저렇게 대응했어야 했는지는 아쉽습니다. 본인의 취재 대상이 저런 식으로 전화를 끊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다 떠나서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 심판이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꼭 주진우 기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직접 뛰고 싶다면 언론을 떠나 정치를 할 일이지 언론을 정치의 방편으로 삼는 건 아닌 듯합니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 현장에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서 김지은 씨 양측은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죠. 27일 오전 1심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안 전 지사는 출석 과정에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현장 기획 3개 이어서 보시죠.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뼛속까지 정치 행위라는 발언 등 야당에선 예상대로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런 공세의 중심인 민변에 대한 소회와 입장을 밝히며 편향성 논란에 적극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청문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날의 김선수 노동 인권 변호사, 나아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있게 한 민변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말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습니다. 한마디로 민변 김선수 변호사가 아니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로 자신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변 탈퇴 여부를 떠나 노동자나 재벌 등에 대한 김선수 후보자의 시각 자체가 편향됐다는 주장입니다. 후보자가 바라는 사법개혁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사법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를 계속하는 그런 변호사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또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을 지낸 경력이나 통진당 해산 사건 대표 변호사를 맡았던 점 등을 부각하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과 재벌은 개혁 대상이고 그들에게 포획된 국회의원은 사회 발전을 막는 악의 축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후보자의 그 가치관이 과연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이에 대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은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며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저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희 전문성을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법부 개혁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김선수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거들었습니다.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또 견해를 가진 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원이 부딪힌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판검사 경력 없이 대법관에 직행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첫 비법관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 제천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내일은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모레는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순으로 대법관 임명 동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제 민변 출신 김선수 변호사에 이어 오늘은 노정희 후보자의 우리법 연구회 경력을 도마에 올려놓으며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청문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야당의 정치 편향 우려를 의식한 듯 형평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고 야당은 그러나 노정희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노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세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민변 회장님 출신이고 우리 후보자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어느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언론 지적들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유한국당은 또 노정희 후보자 배우자의 불법 요양병원 소유 의혹,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우리 노 후보자도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자녀 불법 증여 의혹, 자녀 위장 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다운 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건축물 불법 문제, 어저께 드러난 거,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5건입니다. 노 후보자는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법관에 임명되면 더욱 조심하겠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인사라고 노정희 후보자를 방어했습니다.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많이 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진해왔다, 살아왔다라는 게 저는 정치 편향과 이념 편향, 코드 인사로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펼쳤던 김선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노정희 후보자의 가난했던 성장기 시절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노정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지은 씨는 마지막 피해자 진술에서 안희정이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착취해 영혼을 파괴했다고 진술했고,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을의 취약성을 노린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 결심 공판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결심 공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신데 최후 진술 때 어떤 말씀하실 겁니까? 법정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강제추행 5차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엔 지난 3월 미투 폭로 이후 김지은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공개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유혹하고 따라다닌 것처럼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갔다.
저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저한테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다는 게 김지은 씨의 말입니다. 김지은 씨는 그러면서 안전지사를 향해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사과하고 벌을 받으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지은 씨는 30분 넘는 시간 동안 감정이 복받친 듯 흐느껴 울며 준비해온 A4 용지 진술서 14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안전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유 강의 수강 이수와 신상공개 명령도 재판부에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안전지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안전지사가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바 없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안전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것 하나만은 말하고 싶다면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 역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지사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고소인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사회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안전지사의 최후 진술입니다. 안전지사는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한 듯 울컥한 모습을 보였고 방청석에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지사 재판 선고기를 다음 달 14일로 잡았습니다. 협박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시금석이 될 판결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비 계획 세부 자료 문서 전부를 국회에 공개 요구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67쪽을 다 읽어봤는데 입이 떡 벌어진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 계엄령 세부 자료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국방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 67쪽을 다 읽어봤는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총론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 모두 4개 소제목으로 돼 있죠? 네, 목차는 크게 4가지인데요. 네. 단계별 대응 방안,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이렇게입니다. 네. 2017년 3월 문건 작성 당시 정세 시국 분석과 함께 사태별 대응 개념이라고 해서 위수령, 경비 계엄, 비상 계엄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볼까요? 위수령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소요 사태 시에 해당 지자체장의 병력 출동 요청이 있어야지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건데요. 네. 문건은 탄핵 판결 직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위수령을 발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지자체장의 병력 요청,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요청을 할 리가 만무한데 어떻게 위수령을 발령을 한다는 건가요? 네, 계엄령 문건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 사항 및 해소 방안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병력 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의 권한입니다. 네. 그럼에도 육군 참모총장이 일단 병력 출동을 승인한 뒤에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재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무사 문건 내용입니다. 네. 국민 권리 침해 등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기무사는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차후 헌법 소원 등을 통해 국가 배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 기무사 결론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건데 탄핵 기각이 아니라 탄핵 인용 시에 위수령이나 뭐 계엄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탄핵 소추안 결정 이후에 집회, 시위 확산 등 국가 위기 상황 관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문건은 아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첨부했습니다. 네. 계엄 종류는 비상계엄, 계엄 지역은 전국, 시행 일시, 그리고 계엄 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선포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단순한 문서 작성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계엄 선포 실행 문건, 그러니까 일종의 친위 쿠데타 모의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정황들이 농후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비상계엄 선포문만 첨부한 게 아니라 계엄 사령관명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까지 작성해 첨부해뒀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을 믿으시고 계엄 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적극 따라주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979년 12.6 사태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담화문인데요. 네. 기무사 문건에는 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담화문을 비롯해서 그동안 발령했던 위수령이나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 담화문 등이 사안별로 분류돼 첨부돼 있습니다. 네. 기무사가 실제 계엄령 선포와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네. 기무사는 실제 야간 통행 금지, 언론과 인터넷 검열, 군사 법원 설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관 포고문까지 다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법원 설치? 이건 또 뭔가요? 네, 계엄 군사 법원을 설치해서 내란 외환죄, 공안 해치는 죄, 공무 방해에 관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한 죄 등을 계엄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네. 덧붙이면 계엄사 합수 본부장은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맡았듯이 이제 기무 사령관이 맞는 걸로 명시해 놨습니다. 네, 뭐 무슨 이유에서든 문건대로 실행이 안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은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뭐 문건에 언급된 만큼 황교안 당시 총리를 포함해서 뭐 수사가 아주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6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격적인 문건 전부 공개 결정 배경 등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식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한 번 무더기로 기각됐는데요. 구속영장도 아니고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심층 리포트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오늘 새벽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도 아니고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 제1심의관 등 4명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에도 이들 4명에 대한 검찰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USB 등을 확보, 영장을 보강해 청구했지만 또 우수수 무더기로 기각된 겁니다. 법원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해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선 지난번 영장 기각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을 실무 총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보고나 지시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나 김 전 심의관은 실행자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시작이자 기초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범죄 혐의를 다수 추가했고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원장, 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을 다수 보강했다며 영장 기각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 같은 것은 기각률이 많지가 않아요. 수사상 필요하다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을 확인해봤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건수는 총 18만여 건입니다. 이 중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16만여 건, 일부 기각이 2만여 건, 완전 기각은 단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기초 중에 기초 수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통화기록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7만 7천여 건, 이 가운데 통신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은 역시 1%대밖에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0.9%의 확률과 통신영장 기각 1%의 확률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만 연거푸 재현된 겁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 1%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1%의 확률에 해당할 정도로 압수수색도 해서는 안 될 정도냐, 압수수색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안 될 정도냐.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다가 아닙니다. 증거인멸과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 보전 조치 영장도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PC 하드디스크와 인사자료, 재판 관련 자료,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도 모두 이미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라는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버티고 그래도 봐야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스스로 모두 기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법원이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은 수사 기초자료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수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격적인 문건 전부 공개 결정 배경 등을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후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228건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지난 6월 5일 공개한 문건 98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결정으로 일단 특조단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410개는 전부 공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공개되는 문서 파일은 언론 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미공개 파일 전부 공개 요구를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련 요구안을 전자공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결정은 외견상 전국 법관 대표회의 요구안을 수용해 대법원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문건 전부 공개가 액면처럼 단순하지 않고 이면은 재판거래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 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일정 부분 검찰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과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자료, 인사 재판 자료 등 검찰이 요구하는 핵심 자료는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 보전 조치 영장도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심의위원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은 두 차례 연거푸 기각했습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거래 수사 압색영장 발부에 대해선 법원이 유독 지극히 까다롭게 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상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문건 전부 공개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은 영장 기각 사유 같은 경우 사실 저희도 이제 100% 이해는 못하지만 법관 회의에서의 그 의결을 이제 수용하는 모양새가 말하자면 명분을 쌓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판사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개시 이후 현직 판사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휴직을 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추가 파일이 쓰나미가 되어 법원으로 되돌아갈지, 차찬 속에 태풍에 그칠지,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될 문건의 내용과 파장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으로 지목됐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관련 USB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가 발견됐을까요? 여성의 약점을 잡아서 셀카 노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3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온라인 범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현민 전부의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화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사법 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으로 지목됐던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에서 관련 USB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성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가 발견됐다는 건가요? 네,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중에 13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문건들과 추가적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들어있는 USB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전해진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법원이 공개한 410건의 문건이 있는데요. 이 문건 외에 검찰에 제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비공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수사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 전후로 작성된 문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임종원 전 차장의 책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USB가 압수당한 임종원 전 차장 뭐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압수수색을 총 5명을 신청을 해서 그중에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만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압수수색 당시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만 발부된 것이냐 이러면서 꽤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할 걸 알면서 이런 걸 왜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법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자료 등이 담긴 저장 장치를 다 파기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여직원 가방에서 이 USB가 발견되고 그게 이제 본인 것이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대체로는 법조인들이 이런 걸 쉽게 잘 못 버리는 습성이 있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항상 대비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특히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때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본인이 한 것보다 넘어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본인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연루된 뭐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나 혼자 뭐 죽지는 않겠다,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대부분은 수사를 대비한다면 나는 요만큼만 책임지겠다일 텐데요. 요만큼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총 5명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을 가운데다 놓고 윗사람 둘, 아랫사람 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윗사람 둘은 전 대법원장과 그 박병대 전 행정처장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이제 그 2명, 김민식 그리고 이규진 상임위원 이렇게인데요. 두 사람은 임종원 차장의 밑에 직책이고 두 사람은 위에 직책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대법원장, 한 사람은 대법관, 이래서 기각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밑에 2명은 현직 법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거 기각된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명만 나오고 영장이? 일단 검찰의 반응은 상당히 뭐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영장이다 보니까 비교적 법원에서 굉장히 발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전 대법관, 전 대법원장, 또 뭐 현직 법관 이러니까 어디 감히 영장을 청구해서 보느냐, 뭐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법원에서 3차례나 뭐 조사를 했는데 임종원 전 차장 USB 같은 거는 지금 어쨌든 찾아내지도 못한 건데 검찰이 이렇게 한번 압수수색하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를 그전 조사에서는 전혀 법원이 못 찾아낸 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유례 없이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법원의 조직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고 이랬다 하더라도 법원 특조단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 정도로만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다른 특별한 조사 자료가 없다면 법원이 준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되고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뭐 저야 다른 근거가 없는 의심이긴 하지만 이 의심에 법원이 특별히 반박할 만한 방법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검찰이 칼을 빼들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성의 약점을 잡아서 셀카, 노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3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온라인 범죄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건인가요? 네, 김모 씨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 6명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뒤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걸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어서 가해자에게 점점 더 사진을 보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피해 여성들은 왜 처음에는 자기 이게 노출 사진을 찍어서 스스로 보낸 건가요? 네, 우선 이 김모 씨의 범죄 행각을 보면 이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 모델 남성 사진을 도용을 해서 이거를 마치 자신인 것처럼 랜덤 채팅 앱에 등록을 했고요. 또 자신을 강남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점차 자연스럽게 이 사진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그 물리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진 보내라, 이게 어떻게 강제추행이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우선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선 추행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성적 수치감이나 또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 이런 강제추행은 자신이 직접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즉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간접정범이라는 건 뭔가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하면 어떤 가해자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즉 누군가를 직접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또 누군가를 직접 죽인다거나 이렇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형법은 타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전혀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서 독극물이 든 주사를 환자에게 주입시키는 경우에 이 의사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피해자 스스로 셀카를 찍게 즉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했다 이런 판시를 한 것입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30대 남자 다른 혐의들이 적용된 게 더 있나요? 우선 김 씨는 실제로 피해자의 그런 사진들을 전송받아서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현재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라도 사전이나 사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사진을 안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사실 가해자들도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런 성폭력 처벌법,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대표적으로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사진의 경우에만 문제가 됐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셀카를 찍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안 보내는 게 최고 방책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진에어 면허 취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진에어 면허 취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이 된 게 조현민 전무가 시작인 거죠?
네, 그 조현민 전무는 그 미국 국적으로 조 에밀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항공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이 임원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항공산업법으로 대체되어 있지만은 다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되면서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진에어 직원들로서는 이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네, 국토부는 진에어에게 7월 30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자 진에어 소속 일부 직원들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 면허 취소가 되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군요.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청문 절차가 어떤 것입니까? 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이를 미리 고지하고 예.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 절차나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게 보낸 안내 문구에는 국내 및 국제 항공운수 사업 면허 취소에 관한 행정 처분으로 청문 절차를 연다라는 그런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 절차에서 이런 취소 사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실제로 이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송으로까지 가는 겁니까? 네, 진에어에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구항공법상 법 위반 자체는 명백하고 법문헌상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에어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법원에서 이런 취소한다라는 법문과 달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재량을 이 조항에 부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진에어에게 아주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향후 법문헌의 해석과 적용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소송은 아마도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물벼락 갑질은 갑질이라고 쳐도 네. 외국인 임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항공사 면허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항공사 임직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기간 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능한 외국인 사장을 영입해서 항공사를 키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조항이 약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 일가의 갑질 때문에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모기업인 한진이나 사주 일가의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는 없을까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모기업인 한진그룹에 대한 소송, 또 ISD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진그룹과 진에어 자체는 다른 법주체이기 때문에 진에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라도 네. 한진그룹에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에어에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에어의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이 그런 결격 사유를 간과한 채로 사업을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될 여지는 큽니다. 그렇군요. 변호사시니까 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법치주의나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법을 위반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기업 인수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에 피해가 없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주일가의 갑질은 갑질이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과오나 잘못에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 같은 의미로 확장돼 쓰이고 있는 주홍글씨. 우리 법전에서는 이 주홍글씨도 아니고 붉은 글씨가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주서, 붉은 글씨 얘기와 함께 도대체 사전에도 없는 뜻의 말, 건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1850년 간행된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간통을 소재로 17세기 미국 청교도 사회의 음울한 분위기와 비극을 다룬 얘기로 이 소설에서 비롯돼 주홍글씨 하면
과오나 잘못에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 같은 의미로 확장돼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법전에서는 이 주홍 글씨도 아니고 붉은 글씨가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주서, 붉은 글씨 얘기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보고 절차 조항입니다.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 대상을 보면 공무원,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범죄부터 공안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나아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인 지난 1981년 제정된 이 검찰보고 사무규칙은 제정 당시부터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7조 보고서 작성 방법 9항을 보면 주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안사건의 처분보고서, 재판결과 보고서에는 보고서 표지의 발송인 위에 주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서, 붉을 주에 글 서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붉은 글씨, 법률적으로도 그냥 붉은 글씨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냥 빨간 글씨, 붉은 글씨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주석을 달다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주서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한글도 있는데 붉은 글씨란 뜻이 있는데 굳이 한자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이렇게 바뀌면 너무 좋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관심사항인 공안사건임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인지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왜 공안사건 보고서를 콕 집어 빨간 글씨, 주서로 쓰게 했는지 그 이유와 유래도 불분명합니다. 이게 정확한 유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주서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 전문가들이 봐도 많이 생소한 단어예요. 이거는 순 우리말이나 알기 쉬운 용어로 좀 바꿔야 하는. 이 주서라는 단어는 세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이나 공사체 등록법 등 경제 관련 법안에서 일부 쓰여오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서라면 붉은색으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한글로 바꿨겠죠. 예전에는 다 세법전에 있는 내용 자체가 조사 외에는 다 한자로 표시가 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보고 사무규칙,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등 유독 검찰만 아직도 이 주서라는 단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법령에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는 붉은 글씨 주서. 쉬운 한글을 두고 일상생활에선 쓰지 않는 한자 단어를 그대로 두고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건정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우리 법전에 이 건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그 뜻이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사전에도 없는 뜻의 말을 어디서 찾아내 어떤 경위로 법전에서 쓰고 있는 걸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여자 왔다. 무슨 일이요? 네가 백두산서 온 임꺽정이 처남이냐? 그렇소. 우리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벽초 홍명희의 대하 역사소설 임꺽정. 이 임꺽정에 보면 건정이란 순 우리말이 나옵니다. 꺽정이에 내려가야만 할 사정을 황천안동이가 중원부원 말할 때 꺽정이는 듣는지 마는지 건정으로 들으면서 라는 표현입니다. 건정, 보통 건성건성하다 할 때 건성과 같은 의미로 대강대강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20조에도 이 건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대강이라는 뜻의 건정은 아닙니다. 건정을 열거나 대강 열거나 이렇게 쓰일 리는 없습니다. 건정 뒤에 목적어, 조사, 을이 붙는 점을 밀어 명사입니다. 건정을 열다, 무엇을 연다는 말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건정이 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건정, 국어사전을 봐도 대강이라는 뜻의 부사나 정결하다는 뜻 정도의 어근으로서의 건정.
오픈 사전으로 확장해도 말린 생선이라는 뜻 정도 나올 뿐입니다. 형소법에 건정을 열고 말린 생선을 열고라는 구절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형소법의 건정은 열쇠나 자물쇠의 건과 덩이의 정자를 씁니다. 열쇠덩이 또는 자물쇠덩이 정도의 뜻으로 의역하면 잠금장치 정도의 의미입니다. 일본어로는 열쇠를 카기, 자물쇠는 조라고 하는데 열쇠와 자물쇠가 한 단어로 결합한 카기조라는 말은 일본어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한자 조합입니다. 그 가기조? 난 곤조? 모르겠습니다. 네. 鍵と錠の漢字は別々に使われている言葉です。一つにまとめて鍵錠という言葉は日本語では存在しません。 법제처는 지난 2014년 9월 법령 전수조사를 하면서 총 37개의 일본식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건정을 잠금장치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해당 뜻이 안 나오고 어디서 유래했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일반 시민들의 범죄를 규율하는 형소법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읽으면 켄조라고 읽을 것 같은데 열쇠 자물쇠를 같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와전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없고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건정, 도무지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도 짐작할 수 없는 법률 용어 건정, 잠금장치라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어제 오전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 옆에서 늘 함께 싸웠고 누구보다 친근한 언어로 진보 정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노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전국적인 추모 열기가 일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